주말 뉴욕 증시는 리서치모션과 오라클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5% 가까이 올랐고 다우도 전날보다 0.2% 상승해 1,328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은행주 중심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제금융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에서 은행들이 2012년까지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발표한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우려로 상승했으나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오름폭은 제한됐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71센트 올라 73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대우건설 최종 인수자로 TR 아메리카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 고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TR 아메리카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내정하고 이르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 올라 1,328을 기록했고 나스닥이 1.5% 가까이 오르면서 2,211로 끝이 났는데요. 무엇보다 오라클과 리서치모션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나스닥이 1.5% 가까이 오르자 다우 중에서도 대형 기술주가 0.2% 이상이나 오르면서 나스닥의 강세가 다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상암지점에서 김현석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18일 다우지수는 0.2% 상승한 1,328포인트를, S&P 500 지수는 0.58% 상승한 1,102포인트를, 나스닥 지수는 1.45% 상승한 2,211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네, 저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다우지수는 현재 중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최근에 지금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박스권에서 탈출하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박스권만 탈출을 한다면은 일정 부분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콜더러블 미칭되어 있던 만큼 변동성 역시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소비업종의 부진으로 하락하였으나 오라클 등 기술주의 강세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네. 일단 이날은 주요 경제 지표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클 그리고 리서치모션 등의 실적 관련 호조로 인해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여 다우까지 상승 마감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리서치모션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 관련 호조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요? 네, 세계 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 힘입어 6.4%나 급등하였습니다. 오라클은 이번 분기에 14억 6천만 달러의 순이익인 주당 29센트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인수 관련 비용 등 특별 계정을 제외하면은 주당 39센트의 순이익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돼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모션은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10.3%나 급등하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분기가 마감될 때에는 44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해 시장 전문가들이 실적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네. 오라클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6% 이상 올랐고 또 블랙베리 제조업체로 알려진 리서치모션도 실적 관련 호재로 인해서 10% 이상이나 급등 마감했었는데요. 업종별 등락을 좀 더 자세히 챙겨보고 싶은데 이렇게 오라클이라든가 리서치모션 같은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또 상대적으로 소비재 관련주는 약세로 끝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라클 등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소비 관련주는 하락세를 마감했는데요. 인텔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관련주는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모토로라 역시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펩시와 필립 모리스 등 소비 관련주는 하락하며 뉴욕 증시 추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1.3%, 펩시는 0.9%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S&P 500에 속한 기업들이 내년 순이익이
2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근본 산타랠리 분위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실적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은 S&P 500 종목의 종목 편입 교체가 예정이 돼 있던 날이어서 여러 가지 또 변동성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뉴욕 증시에서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프를 통해서도 저희가 봤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마녀의 날과 거기에 더불어 S&P 500 지수의 종목 변경을 맞이하여 뉴욕 증시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18일 뉴욕 증시 거래량은 올해 평균의 2배가 넘는 31억 5천만 주를 달성했는데요. 뉴욕 증시 올해 평균 거래량이 13억 9천만 주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전 기록은 리만 브라더스의 붕괴 이후 첫 쿼드러블 위칭데이였던 지난해 9월 19일에 30억 만주라는 그런 수치를 달성한 적이 있는데요. 쿼드러블 위칭데이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여기에 비자 등 5개 종목이 S&P 500 그 신규 편입되면서 거래량 증가를 부추겼습니다. 지수는 지난 3월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을 시작했지만 뉴욕 증시 거래량은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월 감소율이 36%에 달할 만큼 뉴욕 증시 거래량은 빠른 감소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 8월 이후에 최소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거래량 증가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우지수가 중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방금 그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거래량의 증가, 즉 수급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추가 상승을 향하여 막혀있던 수급을 풀어주는 그런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우지수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라는 발표가 나온 것도 호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1월 미국의 36개 주에서 실업률의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켄터키주와 코네티컷주인데요. 이날 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11월 실업률은 10.6%를 기록해 지난 10월의 11.3%에 비하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네티컷주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8.8%에서 11월의 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플로리다주 역시 실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1월 고용보고서의 긍정적인 결과 이후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의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2월까지만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전역의 실업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맞았다라는 특별한 재료가 있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또 사상 최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주죠. 뉴욕 증시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또 거래일이 하루 줄게 되지 않습니까? 좀 한산할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는데 산타 랠리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산한 거래량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추가적으로 박스권에 좀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그러나 월스트리트세라고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지면서 이번 주에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식과 파생 상품 등의 금융거래를 부과하는 일명 월스트리트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들이 월가를 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가가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네.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0.2%의 세금을 부과하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0.02%를 부과하는 그런 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금융거래세를 만들어 1960년대 중반까지 유지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그 금융거래세 부과가 금융주들의 움직임 및 그런 그 거래 당사자들의 움직임에 어떠한 그런 분위기를 전할지는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동부 지역의 폭설로 인하여 소매점들의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향후 그 소비 지출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연휴를 앞두고 그 급격한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성탄절 휴일로 거래일도 주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금융주 움직임들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새로운 세금 매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뭐 연말이고 사실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초 쇼핑 시즌이란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폭설이란 또 다른 급작스러운 변수가 등장한 시점이긴 한데 유통주들 움직임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다양하게 발표됩니다. 소비 지출과 소비자 신뢰 지수 등 그 소비 관련 지표와 함께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이 발표되며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됩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하게 발표될 전망이지만 경제 여건의 개선이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과 더불어 달러 가치의 상승 반전을 더욱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은 향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쇼핑 시즌, 즉 미국 경제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이번 시즌의 소비 관련 지표 발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11월 소비 지출은 전월비 0.4%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미시건대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 역시 전월의 67.4포인트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73.4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경기 지표 역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기지 금리와 집값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우선 전미 부동산 중개협회가 발표하는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625만 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 이는 전월비 2.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1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조사기간마다 전망이 약간 엇갈립니다. 네. 마켓워치 조사로 전월비 2.4% 감소세가 추정되고 있는 반면에 블룸버그 조사로는 약 1.9%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화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요. 미국 분기별 GDP는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순으로 발표되는데 미국 산무부는 두 달 전 3분기 GDP 예비치를 연율 3.5%로 발표했지만 한 달 전에 이를 2.8%로 하향하여 수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확정치는 수정치와 비슷한 연율로 약 한 2.7%의 그런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올 텐데 양호할 것으로 보여서 달러화 가치가 더 올라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녹여주셨는데 달러화 가치가 역시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일의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약세로 끝이 났었고 주말에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또 반등세를 이어가 다우를 어쨌거나 상승폭을 또 제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달러화 가치 또 상품 시장 한번 동행 함께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달러 지수는 한때 장중에 78.1포인트까지 올라서 지난 9월 4일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선 유가 같은 경우는 0.4% 상승한 74.42달러를 마감했고요. 금 같은 경우 역시 0.4% 상승한 1111.5달러를, 달러 인덱스는 0.03% 상승한 77.72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달러 지수의 그 강세 추세로 인하여 금 가격과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란 군대가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면서 유전지대에 이란 국기를 달았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통적인 금 가격 상승 요인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 관련 펀드들이 연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달러 가치 상승이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금 가격의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역시 지정학 리스크로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향후 그 이란 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가 움직임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이코노미스트 데니스 가트먼이라는 분이 말이죠. 미국 증시가 산터 랠리는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서 달러화의 강세를 얘기했거든요. 한 6개월 내에 달러 유로 환율이 1.35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의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중기적으로 달러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왔지만은 네. 지지난주부터 이어온 달러의 달러 가치의 상승 반전 움직임이 평소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고 작년 저점을 앞둔 반등세에서 네.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중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의 가치 상승세가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 차트 상에서도 60일 이평선을 이제 막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한동안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있는 걸 보면은 달러와 가치와 뉴욕 증시 상승세가 좀 같이 나타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끝으로 유럽 증시 마감도 간단하게 짚어보죠. 은행주가 특별히 약세를 보였고 전반적인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네, 상승 출발했던 유럽 증시는 은행주 약세로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영국은 0.4% 마감한 5,196포인트를, 프랑스 같은 경우 역시 0.95% 하락한 3,794포인트를, 독일은 0.24% 하락한 5,831포인트 마감하였습니다. 국제금융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에서 2012년까지 은행들이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독일은 12월 기업 신뢰지수가 94.7포인트로 17개월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것이 장 초반에는 호재로 작용했으나 은행주의 하락세를 이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덱시아와 얼라이드 아이리스뱅크가 6.4%와 7.1% 급락하는 등 금융주가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투자 의견을 하향해 7.1%나 급락하였습니다. 로이즈 뱅킹그룹이 5.2%, 바클레이즈가 2.8%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교보증권 상암지점 김현석 대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점의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히 전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주말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를 바탕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4월째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프로그램 덕분에 낙폭 자체는 축소가 됐지만은 오늘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뉴욕 쪽에 좀 도움을 받겠습니까? 일단 도움을 좀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한 원동력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실적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좀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변수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일봉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날 양봉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내부적인 호재보다는 단순한 기대 심리와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가 연말 랠리를 원한다라는 점이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수급적인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 연말 랠리 강력하게 부정하는 세력은 없다라는 점으로 반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증시가 상식적이고 교과서적으로 지지와 반등을 시켜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장중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여전히 나스닥 선물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말에 우리 증시가 정약 후강으로 끝난 것도 장중 나스닥 선물이 후반으로 갈수록 5포인트 플러스로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분위기 전환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수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선물 방향성과 기관의 프로그램 순매수 확대가 이제 중요한 변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강한 흐름을 보였던 그 흐름 중에서도 프로그램 순매수 확대로 인한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증시 상승 발판으로 만들고 있는 호재가 발생되는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 강력한 폭발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기에 충분히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 이러한 두 가지 핵심 변수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변수의 단순화로 인한 블루칩 중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코스닥 종목의 움직임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 그리고 프로그램 쪽 움직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장 어느 정도 괜찮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죠.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은 이제 지수의 변동성 그리고 상승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약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 지수도 전고점 부분에서의 일단 뭐 완만한 산을 형성하면서 이제 21선까지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중대형주 쪽에 수익률을 찾는 것보다는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략 부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중대형주 전반적으로 확대시키는 매매보다는 개별 전략으로 들어가서 코스닥 종목과 개별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단기 투자 개념에서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뭐 조선주와 건설주 그리고 금융주 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경기 호전에 의한 경기 민감주 쪽 이러한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되 기간 자체는 이러한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움직이신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짧게 그리고 수익률은 또 짧게 이렇게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증시의 지지 기반 1620포인트 중반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이 지지가 되어진다면 개별 종목의 매매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그 재료가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코스닥 종목은 종합지수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러한 쪽의 투자 전략은 비중 조절 차원에서의 20%에서 30%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LED주, 중소형 테마주들도 참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중소형주를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러한 그 아이팟이라든가 뭐 중소형 그 이 테마주들 뭐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파트론이라든가 이러한 코스닥 종목도 이 바닥 대비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쪽을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원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크라는 이제 신사복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패션 쪽에 이제 그 중소형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 러브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중에서 단 하루를 빼놓고 지금 순매수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인한 패션 부분의 실적이 급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그 경기가 회복될 때 주가의 발빠른 상승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술적인 물량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200선이죠. 200선에서의 물량벽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봉상으로 단기에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한 차례 조정이 있을 것 같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실적 대비로 해서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의 상승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물량벽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원 부분에서의 한 번 더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900원에서 1,955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권해드려 보고요. 2,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강력한 에너지 분출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제 봤을 때 이러한 흐름 자체는 2,500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물량인데요. 손절 부분에 있어서도 1,800원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800원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수준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 또는 물량을 축소하면서 그동안의 상승 트렌드가 이제 꺾였구나라고 생각하고 현금 확보하고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원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동행종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통령이 에너지 값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녹색 성장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서민들 부담은 늘 텐데요. 더불어 폐막한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내 주요 그룹 정기 인사를 보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오너 경영을 전면에 배치하는 공통점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년 전과는 달리 공격 경영 앞으로 진용을 갖추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승용차 판매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중국 현지에 상업용 자동차, 즉 상용차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트럭과 버스를 만드는 상용차 부문에서 이렇게 해외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군요. 스톡옵션이 1인당 연간 5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고등의 판결로 5천만 원 초과분에 무작위로 과세해온 당국관행에는 제동이 걸릴 것 같네요. 대우건설의 최종 인수자로 TR 아메리칸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TR 아메리칸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내정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오늘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통령이 앞으로 에너지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 가격의 그 순차적 인상인데요. 그 쉽게 해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뭐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다만 이제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료인데요. 그 전기료의 경우 한 몇십 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또 산업용의 경우 주택용보다 싸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싸게 공급되는 그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서 그 정부 보조금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코펜하겐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가 가진 결산에 의해서 그 녹색 성장 실천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한마디로 그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되면은 그 전기료 에너지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에너지 가격을 올려서 그 에너지도 아끼고 온실가스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하면은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이 향후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뭐 가격을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요. 반대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라든지 서민층 경제 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대로 그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을지 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에너지 가격 현실화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정책 과제는 아닌 듯 싶네요. 이방지사 이렇게 에너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폐막하게 된 덴마크 기후변화 회의 당사국 총회 한번 결산을 해보고 싶은데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초에는 뭐 합의 가능성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뭐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당초 예상대로 그 구속력 있는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고요. 네. 또 그 선진국 내에서는 그 먼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유럽과 또 후발주자인 미국 등 이런 그 입장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구속력 있는 합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여러 국가들이 그 선언적 의미지만 그 코펜하겐 협정을 이끌어냈고요. 네. 그 협정문이 구속력 없는 합의를 띠면서 뭐 그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네. 그 전 세계 국가들이 그 지구 온도 상승을 그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를 넘지 않도록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도씨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에 그 선진국은 그 내년 1월 말까지 2020년까지의 그 개량화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요. 또 개도국도 그 내년 1월 말까지 감축계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고요. 법적 구속력은 위에서 지적했듯 합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고요. 또 눈길을 끄는 것은 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서 그 선진국 위주로 연간 1,000억 달러 이르는 그린 플래닛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절반의 그 성공은 이뤄냈지만요. 그 이번 협정이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 내년 12월에 이제 제16차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데요. 네. 그 내년 12월에 열리는 그 제16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그 또 한 차례 그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잇따라 참석을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렇다 할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기후변화 회의에서 우리 한국이 얻은 것 그리고 잃은 것이 있다면 각각 어떤 것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중 하나가 이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초 우리나라는 뭐 의무 감축국 편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뭐 그 현재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유럽이나 미국, 유럽 측에서 한국을 의무 감축국 편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 이번 회의에서 그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자율적 감축국가로 남게 됐는데요. 만약에 의무 감축국이 되면은 그 국제사회 엄격한 그 검증과 감시 등 각종 제약이 따르지만요. 그 자율 감축이죠. 그 자율 감축 국가로 남게 되면은 그 자율적으로 이제 그 목표 수준을 이해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네. 이제 관심을 끄는 게 그 일본은 이제 그 과거 교토 의정서부터 또 앞으로까지 계속 그 의무 감축국으로 남게 됐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한국, 일본 간 주력 산업 간 경쟁에서도 뭐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자율적 감축국으로 남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언제고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의무 감축국에 편입되기 전까지 시간을 확보한 만큼 준비를 좀 차근차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재계 소식 보겠습니다. 재계 인사 소식인데요. 삼성, LG, SK 주요 대기업들의 내년도 인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공통된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인사가 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공통된 특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국내 기업들을 보면요. 금융위기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올리면서 해외 업체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네. 2010년 정기 인사 특징을 보면요. 금융위기를 통해서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한 공격 경영,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아마도 시나리오 경영이 유행했는데요. 시나리오 경영 등 위기 경영을 해온 것에 비하면은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0년 재계 인사 특징을 요약해 보면은 크게 5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너 일가가 경영의 정면으로 부사한 것이 특징인데요. 예. 삼성의 이재원 정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좀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보상 인사죠. 신상 네. 필벌이 좀 뚜렷했습니다. 성과가 있는 CEO나 임원은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연차와 나이에 상관없이 경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중폭 수준의 세대 교체 단행을 통해서 조직을 더욱 젊게 만들었거든요. 예. 삼성의 경우 사장단이 50대로 다 채워졌을 정도니까요. 예. 또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대대적 개편도 이뤄졌는데요. SK 등 일부 기업은 신사업을 위해 핵심 임원을 전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끝으로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화를 위해서 해외 현지 우수 인력을 대거 발탁을 해가지고요. 네. 해외 현지 인력을 본사 임원으로 중요한 사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도 오늘 24일에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는데 정의선 체제 굳히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지금 유력하다고 하네요. 자, 말씀하신 내년도 재계 인사 5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로 거론하신 이 오너 일가의 전진 배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렇죠. 삼성그룹이 가장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 전진 배치가 지금 재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씨하고요. 또 장녀인 이부진 씨,
그리고 차녀인 이서연 씨 등 그 3인의 삼성 오너 일가가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그 경영 전면에 부상을 했는데요. 네. 뭐 이 같은 3인의 그 경영 전면 부상이 뭐 경영권 승계 분할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요. 향후 그 삼성의 후계 구도에 그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 3인이 맡은 역할을 보면요. 그 이재용 전무는 이번 인사에서 그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아서요. 네. 그 전자 등 그 주요 계열사를 이제 총괄하게 됐고요. 그 장년인 이부진 전무는 그 호텔 신라이에서 그 에버랜드에서 그 전무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또 그 차녀인 이서연 전무는 그 이번에 그 전무로 승진하면서 그 현재 근무하는 제일모직회의 그 제일기획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이 같은 그 3인의 그 부상에 대해 그 삼성의 공식 입장은 그 경영권 승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지분 정리 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 삼성 오너일가 3인의 역할이 그 향후 그 나타날 그 삼성의 후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산업계 소식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중국 상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뉴스였죠. 현지 그렇습니다. 업체와 합작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승용차 공장을 지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어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반면 이제 상용차죠.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 그 완성차의 형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승용차는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지만 그 상용차는 거의 뭐 판매 실적이 미미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가 그 상용차도 중국에서 직접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현대차의 그 플랜을 보면요. 그 현대차는 일단은 그 중국 상용차 제조사와 그 상용차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현대차와 중국 회사가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그 총 4억 달러 투자해서 그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거고요. 네. 이를 통해서 그 현대차는 그 2014년에 중국에서 그 대형 트럭 10만 대 판매를 달성하고요. 그 향후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그 사업 범위를 그 상용차 전 차종으로 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현대차가 그 중국 시장에 그 상용차 합작 설립 가동에 들어간다면은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승용차하고 상용차 두 개 이제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서 네. 그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미 그 벤츠, GM 등 글로벌 메이커들은 그 합작 형태로 그 중국 상용차 시장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네, 뭐 우리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종합 완성차 메이커로 부상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뭐 현대차 입장, 기업 입장이죠. 기업 예. 입장에서는 뭐 부상하는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그 현지 진출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뭐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예전에 뭐 중국 진출하면은 뭐 노동력을 보고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 중국 진출한 이유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보면서요. 네. 예전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자동차 외에도 그 LCD도 이제 중국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밖에 여러 그 대규모 플랜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커가는 그 중국 시장이 향후 얼마나 어느 만큼 또 국내 기업을 끌어들이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의 어떤 일환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스톡옵션인데요. 스톡옵션이 1인당 받는 연간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지금까지는 법인세를 내야 했는데 이렇게 무조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법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스톡옵션 일종의 내부 거래로 봐가지고요. 네. 기업의 그 이익을 부당하게 감수했다 가지고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를 무조건 내고 있는데요. 그 고등법원의 첫 판결인데요. 그 고등법원에서는 그 스톡옵션의 행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업이 소득을 줄여서 그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했다. 즉 인위적으로 스톡옵션을 하지 않았다면요. 과세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인데요. 네. 그 대법원 등에서 향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은 기업 스톡옵션에 따른 그 법인세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입니다.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지금 거의 가닥이 잡혔다 하는 소식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우건설 그 최종 이순자로요. 그 TR 아메리칸 컨소시엄이 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대우건설 매각에 정통한 그 관계자에 따르면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그 TR 아메리카를 최종 인수자로 내정하고요. 네. 이르면 오늘이죠.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그 금호그룹 인수에는 그 TR 아메리카하고 그 자베스 파트저 두 개 네. 기업이 그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자베스 파트너가 그 두바이에 근거를 해서 돈을 맞습니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TR 아메리카가 최종 협상자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대우건설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 입장에서는 대우건설을 매각함으로써 약 2조 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유동성 확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계 펀드 그리고 미국의 컨소시엄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될까 관심을 끌었었는데 오늘 이제 최종 인수자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간단하게 한번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 경제 분야의 가장 큰 관심은 그 경제부처들의 계속되는 업무 보고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선 그 22일에는 그 지식경제부하고 그 중소기업청, 그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중 지식경제부 업무 보고가 관심을 끄는데요. 그 지식경제부는 기후변화 협약 및 그 녹색 성장을 위한 추진 과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21일에는 그 관세청에서 수출입 동향 잠정치를 내놓고요. 그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 잠정치에서는 그 불황형 흑자 타출 기조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22일에는 업무 보고가 계속됩니다. 그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고요. 또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보고에서는 그 사교육비 건강 대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23일에는 그 법무부, 법제처, 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됐고요. 또 국세청이 2010년 건물 기준시가 및 그 상업용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또 24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5% 가까이 올랐고요. 다우도 0.2% 오르면서 나스닥이 2211, 다우가 1328로 끝이 났습니다. 오라클과 리서치 모션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것이 호재였는데요. 이날은 뉴욕의 네 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제는 뉴욕의 쿼드러플 위칭데이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거래일이 하나 더 줄 것으로 보여 좀 한산한 거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연말 산타가 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나스닥 선물이 올라간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도 뉴욕 증시의 강세 마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